윤석열 씨가 내란죄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지금 아직도 법복을 입고 사법부를 장악한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짓밟던 그날 밤 침묵했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살인하려 했던 결정적 증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지 최혁진 의원이 밝힌 그 충격적인 실체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안 좋아요. 탄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공청회를 여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탄핵 공청회 했고요. 사실 탄핵소추안을 저희 의원실은 이미 준비를 다 했고 탄핵소추안을 벌써요? 준비를 다 한 상태고요. 어쨌든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면 100명 의원들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서명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과 또 촛불행동 현장의 활동가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탄핵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었고요. 현재는 저 혼자 발의하는 것은 힘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취지상 법 여건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에도 제안을 했고 조국혁신당에도 제안을 해서 3인까지 공동대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으신다고 했죠?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영배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에는 이제 당 차원의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조국혁신당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당 차원에서 같이 결합을 할지 정해서 아니면 김준현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공동대표 발의로 참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다음 주에는 발의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공동 발의 요청이. 다음 주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탄핵소추안은 발의는 발의대로 하는 거고 이 공청회는 계속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공동 발의 요청이 되는 거죠. 100명이 서명해야 발의가 공식화되는 거니까 통상적인 법안은 10명이면 되지만 이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민주당이나 정당들이 사실은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100명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한 30명 정도는 충분히 서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당론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정식 절차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토론회도 열리고 계속 여기저기서 설명해 달라 그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붙어서 같이 함께 해서 100명의 근사치에 다가워지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퇴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퇴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면 진지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뻔뻔한 얘기 안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추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혁진 의원님께서 지금 무소속이시기 때문에 좀 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자유롭죠. 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왜 당론으로 안 된다고 들으신 내용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건 충분히 탄핵해도 될 만큼의 그동안에 이제 불법적 행위에 또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했거나 여러 가지 헌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탄핵으로 달리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일단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이어서 그런가? 민주당인데 그럴 수 있죠. 진보라고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큰 정당이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민주당 안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중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당론으로 되기에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무르익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덕수 탄핵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경험도 트라우마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국회에서만 통과돼야 된다고 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위법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발의가 되고 만들 준비되셨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요? 위헌, 위법 사유는 명확합니다. 근데 지금 주춤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득권과 특권층에 굉장히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왔고 더 심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탄핵은 좀 더 용이하고 쉬울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하거나 법률을 배반하면 마땅히 탄핵돼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탄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는 극히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내란해서 탄핵되고 맞습니다. 박근혜도 두 건밖에 없을걸요 아마? 그 외에는 탄핵된 케이스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위공직사회는 사실은 그 정도 위치에 가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중대범죄를 했다라 그러면은 뭐 누가 봐주겠습니까? 근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봐주는 힘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네. 범죄냐 아니냐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적 영향력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핵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국 사회의 역사였어요. 네. 저는 일관되게 고위공직자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관념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역전돼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큰 권한은 있지만 작은 책임만 지는 게 한국의 역사였어요. 네. 저는 탄핵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 사항들이 너무나 명확해요. 가장 보면 국민을 배신한 게 제일 큰 고위공직자의 탄핵 사유죠. 예를 들면 내란 계엄의 밤에 사법부의 수장은 마땅히 불법적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본인의 역할과 책무를 다했어야 돼요. 그게 위헌, 위법 어느 딱 정확한 조항이 있나요?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수장이 네. 대통령도 뭐합니까? 헌법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의 가장 큰 죄도 헌법의 위반이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네. 헌법이 부여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권 분립의 상호 견제 원칙은 뭐예요?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어느 누군가가 네. 헌법 질서를 위반할 때 강력하게 견제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국민 주권을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장갑차를 몰고 입법부를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네. 사법부의 수장은 당장 입장을 표명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돼요. 국민을 배반했어요. 그날 밤에. 심지어 계엄 이후에 대책회의까지 준비하는 조항들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기환송 과정에서 위법적 소지들을 여러 가지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때 당시 2심 무죄를 받은 그렇죠.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은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내란을 빨리 수습하는데 1차적인 과제가 새로운 지도부,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데 네. 거기에 관여하려 했어요. 그걸 비틀려고 했어요. 그것이 파기환송식 과정 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많이들 아실 건데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조희대가 위헌, 위법적인 게 명확하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상고심에 네. 그 파기환송심 그 할 때 네. 무죄 판결이 나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상적인 절차에서 보게 되면 20일 정도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후에 네. 그 다음에 무작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소부를 선정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미 3월 30일경에 지금 드러난 정황은 별동대를 만들었다. 별동대. 네. 사전에 이 공동재판 연구관실의 일부 자기 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미리 이 관련된 내용들의 검토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전원합의체로 가자라고 3월 30일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원합의체나 소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정상 절차는 소부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소부에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먼저 상정을 해서 대법관들한테 미리부터 살펴보라고 그것도 전자문서로 위법하게 살펴보라고 다 이야기를 해놨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소부를 다시 소집을 해요. 네. 소부를 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거 자체도 불법적인 거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가 대선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상권 분립을 이때부터 위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 사실심이 아니라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이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법꾸라지들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잖아요. 어렵습니다. 저게 위법인지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방금 전에도 전원합의체다, 소부다, 네. 전원합의체다, 파기환송이다, 그렇죠. 법률심이다, 사실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내서 대법원에 왔을 때는요. 사실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따진 구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잖아요. 네. 이 판결이 적당했느냐는 대법원이 보는 게 아니에요. 2심에서는 증인을 불러가지고 듣고 검찰의 반대 논리도 듣고 판사가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대법원은 그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2심이 적법한 법률에 의한 판결인지를 보는 거지 거기서 인용했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심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사실심을 하는 경우는 형사법이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중형, 살인, 이런 경우에 아주 중대범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실심을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불과 징역 1년 조금 넘는 정도의 구형이었었고요. 선고였었고 2심은 그거를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까 무죄 판결의 법리적 절차 과정들이 적법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사실심을 해버려요. 그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사실심을 한 것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왔죠. 예. 그러면 그 파기환송했던 그 판결문에 그 사실이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률심을 해야 되는 사실심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에 이 역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황당한 거는 판례 변경 없이 파기환송을 했어요. 2심에서 무죄가 났죠.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심의 문제를 뒤집는 파기환송을 하려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돼요. 종전 판례가 잘못됐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스스로 뭐라고 썼냐면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다시 2심 결과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럼 위법한 거죠. 이것도 위법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 말고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법하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혐의가 정확하게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 조이대 스스로가 내란 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책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사법부의 수장이 행정부가 위법하게 부당하게 군권을 동원해가지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계엄과 내란을 저질렀을 때는 사법부 목숨 걸고 나와서 국민을 지켰어야 돼요. 입 다물고 거기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 그때 구속 수사를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에 어디까지 동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시층 넘어갔죠. 그 이후에 대법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고 내란의 조기 수습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이후에 지기현 재판부 이거는 이런 사안에 대하면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훼손되는 상황에 헌법 질서를 존중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세력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내란 척결을 통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행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10번 이상 탄핵해도 무관한 사람입니다. 조이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한 4-5가지 조목조목 말씀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이대 그때 대법원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가 전자문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에 전자문서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위법한 요소 아닙니까? 이 탄핵 안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나요? 위법한 요소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때 저희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방문해서 그럼 전자문서라도 사전에 봤다라면 그 전자문서를 실제로 봤느냐? 그것도 이슈죠. 7만 페이지나 되는 것들을 전자문서로 7만 페이지 보는 것도 2016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문서량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무조건 출력해야 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안도 그럼 이번에 그 탄핵 소추 발의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 재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문서를 정확하게 보고 판결을 내리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재판의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일체의 억울함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는 누구예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당시 야당의 1등 후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더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 적법한지를 보려고 하면 얼마나 엄밀하게 봐야 되겠어요. 이건 국가의 명운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억울하게 이재명 대표를 이 사람들이 유죄해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기하겠죠. 대한민국은 극도의 준내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 엄밀함을 실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조의대 탄핵 소추안이 다음 주에 발의되는 건 맞나요? 다음 주에는 공발 요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발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발의는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대표 발의를 해요. 대표 발의를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서명을 해요. 100명 이상. 그러니까 다른 법은 10명이 하면 되니까 금방 하겠지만 맞습니다. 이건 100명이 해야 되니까 발의 요청은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겠죠. 대표 발의는. 그 다음에 이게 공식적으로 발의가 성립이 되려면 10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공청회를 계속 열겠네요. 뭐 공청회가 됐건 토론회가 됐건 다양한 방식의 기자회견이 됐건 의원들을 독려하는 행동들이 뒤따를 겁니다. 그 중심에서 열심히 좀 앞장서서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조의대 탄핵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사실은 지금 조의대 사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렇죠.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생각이 메시지지만 듭니다. 어찌 보면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메시지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이후로도 다양하게 조의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요. 예를 들면 사법 3건의 통과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집단적인 저항들을 했습니다. 법원장들 전국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면서 입법권의 침해죠.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입법권의 침해도 이것도 위헌 사항입니까? 제가요. 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상권 분립이 원래 이권 분립 시작했다가 얘네들이 결탁할 여지가 있으니까 상권 분립이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예전에 맞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죠. 주권자 국민이 헌법을 만들죠. 헌법은 주권자 국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민을 배반하는 게 헌법의 배반입니다. 그럼 국민은 이 3권의 권력자들을 뭘로 감시합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는 입법부예요.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준 거예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행정부인 정부를 감시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도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보세요.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에게 심판을 받죠.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국민이 주인이에요. 나라는. 그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잘못하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하면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국민에게 판결을 받죠. 저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견제를 합니다. 사법부는 아무의 견제도 받지 않는 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만의 말씀 천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 뭘 지키는 거예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입법부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만든 법안이 있죠. 그 법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법이 지켜지는지를. 그러면 지난번에 사법 3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해서 사법부를 개혁하라.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사법 3법이 됐잖아요. 거기에 반대 의견을 해요. 그게 상권분립 침해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또 하나 대법관 4명의 후보 중에서 추천을 안 하고 계속 시간 끌고 있죠. 그게 이제 헌법 104조. 위헌이죠. 그런 법의 위반을 떠나서 이건 또 뭐가 되냐면 임명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정상적인 행정권을 지금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위반이고 상권 분립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딱 위반하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조의대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보다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나갔을 때 기각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각이 자주 됐기 때문에 위축이 됐죠. 많이 위축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하는 것은 법령에 국민을 배반한 고위공직자, 범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헌법재판관은 자꾸 헌법재판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까? 보세요. 탄핵을 안 할 때도 보면요. 범죄를 안 했다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범죄는 인정을 합니다. 탄핵의 정무적인 내용들을 담습니다. 소위 정치적인 이것이 가져올 혼란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관은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헌법기관이에요.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서 여러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고려받는 두 집단 딱 있죠. 고위 권력자, 재벌기업 이 사람들만 법에서 예외 조항을 받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감형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감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좀 조목조목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은요. 끌어안고 포용해야 되는 거는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생존권 때문에 저지른 민생범죄 있죠. 이거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릴 걸 다 누리고 권력을 다 가진 놈들이 범죄한 거에 대해선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핀란드란 나라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핀란드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재벌인 사람이 교통 과속답지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리죠. 네, 맞습니다. 이미 충분히 법도 알 만한 지적인 능력도 되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형을 때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구를 봐줍니까? 생선 장사하는 사람이 납품 시간 마치느라고 마지못해 과속했다? 감경해주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주의 경고 주고 반복되면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법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됐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기소하는 놈들이 어떻게 불법을 한 고위공직자들을 갖다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합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들어갔을 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죄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용해야 된다. 그게 정상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최혁진 의원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계엄을 선포하며 총구를 국민에게 겨눌 때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헌법이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방조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했던 짓들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은 관례를 깨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별동대까지 조직하며 꼼수 파기환송을 주도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대선에 개입하려던 명백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사법권을 이용한 정치 테러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최혁진 의원의 말처럼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고위 공직자일수록 그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합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헌장을 유린한 권력자들에게는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면죄부를 주는 이 썩어빠진 사법관행.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끝내야 합니다.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대 탄핵 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의 서명. 자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이 개혁에 동참하는지, 그리고 누가 기득권 카르텔을 옹호하며 뒤로 숨는지 말입니다. 정치를 알리자는 끝까지 이 사법적폐 청산의 길을 감시하고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